이어서 라운드 테이블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 선생님께서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먼저 이제 자리를 좀 일어나셔서요.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현 선생님께서 이렇게 질문지에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이제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부터 세계화라는 것이, 그러니까 세계에 우리가 이제 한국 현대미술계가 세계에 눈을 뜨기 시작했는데, 이 세계화가 어떤 전면적인 세계화라기보다 영미권, 특히 미술계에 한정돼서 영미권을 중심으로 영미권을 통한 세계화이지 않느냐, 뭐 이런 류의 질문의 시작을 이렇게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돼서 선생님 좀 두 분 선생님께 좀 질문을 이제 끌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예. 자, 영미권이라고 했군요. 예, 뭐, 근데 이제 아까 유진상 선생님 말씀 들어보면 이제 뭐 프랑스의 영향이 꽤 컸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저도 뭐 프랑스, 예, 예, 예. 나의 집은 너의 집, 뭐 그것 때문에 더 그렇게 느껴진 것 같긴 한데요. 영미권과 더불어 예, 유럽이라는 예. 창을 통해서 이게 네, 아마도 그 유럽 연합 이후의 맞아요. 영향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그게 세계화라는 것은 뭐 그 아까 그 논의된 얘기를 듣다 보면 거의 착종된 것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이른바 그 후기 식민주의 연구하시는 분들은 번역을 대단히 중요하게 그래서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이 착종에서 벗어나는 건 매우 어려운데 그것을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의 문제는 사실은 그 초반보다는 이제 2000년대 이후부터는 좀 이제 그런 질문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그래서 지금 유진상 선생님께서 마침 미디어 비엔날레 예술 감독을 한번 하셨었고, 그게 이제 아마도 선생님이 가장 크게 그런 이른바 이제 뭐 제도권 안에서의 그 활동 중에 하나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당시에 이제 그 뭐 주제부터 그리고 미디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 서울 미디어 비엔날레는 시작부터가 이제 한국의 디지털 산업 혹은 뭐 그런 컨텐츠들을 개발하기 위한 어떤 그런 큰 틀 안에서 미디어 비엔날레라는 것이 아무래도 설립이 되었을 거라고 예측하게 되는데 선생님께서 미디어 비엔날레 예술감독직을 맡게 되고 또 이른바 이제 최근에 뭐 김장원 선생님도 최근에 작년 미디어 비엔날레에 참여하셨지만 최근에 서울 미디어 비엔날레를 보면 미디어가 우리가 생각하던 그런 전형적인 미디어와는 많이 사뭇 달랐거든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 또 그 인터넷 웹 아트 탄생 뭐 20주년 뭐 이런 기념으로 해서 관련된 전시가 또 상당히 많았는데요. 그럼 기혜경 선생님도 이제 북서울 미술관에서 그 전시를 기획하셨었고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을 우리는 세계화에 접근할 수 있는 혹은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로 수단화시키려고 했던 게 좀 느껴지는데요. 선생님 어떻게 해석하셨고? 당연히 2000년에 그 송미숙 선생이 그 미디어시티 서울 첫 번째 전시를 열었을 때 그때 뭐 예산이 거의 뭐 100억이 넘는다는 얘기가 있었고 이제 그랬죠. 근데 이제 엄청난 규모의 그런 전시를 그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열면서 그때 그 김대중 정부 때인데 당연히 그 IT 입국이라고 하는 게 김대중 정부의 그 정책 방향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였죠 그때는. 근데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미디어시티 서울은 제가 한 다음에 이제 박창경, 백지숙, 그 다음에 이제 컬렉티브 이렇게 이제 이어졌는데 그냥 솔직히 얘기하면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에서 미디어 아트라고 하는 분야는 우리가 IT 강국이다 아니다 이런 걸 떠나서 너무 저변이 얇아서 작가 수를 손가락으로 셀 정도예요. 참 이상한 일이죠. 그러니까 나라 자체는 굉장히 디지털이라고 하는 뭔가 미디어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쪽으로 굉장히 앞선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그런 거에 관심을 갖고 개인적으로 그런 그 기술 기반의 예술 창작에 몰입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거예요. 전혀 없다 그러는 게 아니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상대적으로 그 얘기해 볼 수가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특유의 오타쿠 문화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오래 전부터 이 그 일렉트로닉 또는 일렉트릭 또는 인포메이티브 이런 쪽의 그 툴들을 사용한 그 말하자면 작업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변이 깊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 그 문부성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은 정부에서 문화정책을 시행할 때 미디어 쪽을 따로 떼놓고 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엄청난 돈을 거기 지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미디어시티 서울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그런 그 기술 기반 예술을 좀 프로모션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었고, 게다가 그 우리 국내에 인터내셔널 그 비엔날레라고 하는 게 대표적인 게 세 개가 있는데, 광주 비엔날레, 부산 비엔날레, 그다음에 서울 미디어시티 서울이 있는데, 광주 비엔날레하고 부산 비엔날레는 거의 같은 컨텐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둘 다 같은 네트워크 안에 있는 큐레이터들을 초빙해서, 해외 큐레이터들을 주로 초빙하죠. 초빙해서 인터내셔널한 그런, 아까 유랑극단 얘기도 했는데, 이제 저희 각국의 그 국가대표들을 갖다가 말하자면 불러가지고 전시를 하는 약간 이런 형태의 이제 그 전시들이죠. 그리고 사실 국내 작가들 같은 경우에는 광주에서 전시했다가 또 부산에서 전시했다가 다시 또 광주 가서 전시하고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그 말하자면 공급이 넘치는데, 이 서울 미디어시티 서울마저도 그걸 똑같이 이제 한다 그러면 이게 너무 말하자면 조그만 나라에서 말하자면 같은 걸 갖다가 너무 많이 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좀 다변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었고, 당연히 미디어시티 서울은 출발점에서 다뤘던 것처럼 기술 기반 예술과 기술 기반 예술 창작과 관련된 이슈들을 약간 전 사회적 차원에서 또는 시대적 차원에서 한번 조망해보는 이런 뭔가 플랫폼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앞에 김선정 씨가 했는데, 그때 다시 약간 소셜한 이슈로 넘어가서 그냥 일반적인 비엔날레처럼 진행이 됐길래, 저는 다시 이제 기술 기반 예술로 돌아가서 전시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서, 그 당시에 제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었던 소위 소셜 미디어와 관련된 전시를 만든 거예요. 근데 그 다음 해 다시 그 굉장히 소셜한 이슈의 비엔날레로 돌아가서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진행되어 온 것 같아요.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 판단할 입장은 못 되지만 조금 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너무 집중되는 거 좋지 않게 생각을 하는 입장이라서 좀 다변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게다가 관객들도 부산도 갈 수 있고 광주도 얼마든지 갈 수 있는 상황에서 굳이 서울에서 똑같은 걸 또 볼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광주는 좀 밀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쪽 방향으로. 부산도 좀 뭔가 좀 특성화를 했으면 좋겠고, 거기도 지금 거의 떠내려가는 지금 상황이라서, 그랬으면 좋겠고, 미디어시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럼 제가 잠깐 이어가지고, 유진 선생님께서 그러니까 계속 생태계에 대한 관심을 갖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한국 미술계가 뭐 7, 80년대도 그랬고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거의 모든 미술 잡지나 미술 정책이 전국의 어떤 균형 발전이라는 것이 빠진 적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로 초집중화되는 형상들은 마치 스카이 대학처럼 계속 그 반복되는 어떤 상처, 반복되는 그런 풀리지 않는 뭐 고리 같은 것들이 이게 그냥 사회 일반에서의 문제나 미술계가 여전히 비슷한 현상들이 초래되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께서는 그렇다면 우리들이 같이 뭐 작가, 큐레이터, 비평가, 대학계 교육자들이 실천해야 되는 어떤 그런 고민들을 하고 계신다는 건데, 혹시 2000년대 초반에 그런 어떤 실험들이나 시도들이 뭐 공장예술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외에도 또 뭐 있었을까요? 그런 게 좀 궁금하네요. 예. 질문을 하나 드리면, 그렇게 한쪽으로 저도 그게 되게 항상 궁금했는데, 하나의 요인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한쪽으로 활동이 집중된 것, 그 요건이 뭘까요?
그 필요 충분 조건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예. 저는 제가 386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586이 됐지만 저희 세대가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너무 정치적인 얘기인가? 그 80년대에 한 세대 전체를 좌경화시킨 그 독재 정치가 문제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세대가 지금 주류가 됐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물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 세대 전체가 거의 97, 8% 가까이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받아들여야죠. 그 시대는. 그래서 저는 그 이슈들이 한 군데로 모이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다만 그러면서도 그게 한 국가이기 때문에, 한 사회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다른 것들을 빈 공간으로 달려가는 사람들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디가 안 되고 있고 어느 걸 전혀 안 하고 있고 그쪽에 사람이 너무 없다 그러면 그쪽에 가서 그거를 좀 추스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한 국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10년 후나 20년 후에 그쪽에 아무도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말하자면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장악하려고 하는 그 욕망은 이해를 하지만 빈 공간들을 고려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미디어시티 관련해서 이제 이렇게 집중되는 어떤 것들 말씀하시긴 했는데, 이제 그 이전에 그 정현생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또 다른 어떤 포인트는 한편으로, 세계화 관련돼서 이 디지털화,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미디어의 변형, 뭐 이런 것들이 어떠한 영향들을 미쳤나, 뭐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이기도 했었던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확실히 소통 방식이라는 것들이 매우 가벼워지고 가볍게 이루어지면서 이제 그 세계를 경험하는 툴들이 달라지고, 제 기억에 그 윤 선생님께서도 2000년대 무슨 초반에 무슨 온라인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무슨 뭐 그런 류의 프로젝트도 진행하셨던 걸로 아는데, 그때 그 미디어의 변화, 커뮤니케이션 툴의 변화가 2000년대 그 한국 현대 미술의 세계화에 어떤 영향들을 미치셨는지도 좀 경험들을 좀. 네. 그냥 얘기할게요, 그럼요. 93년부터 그 PC통신을 하기 시작해서 95년에 인터넷이 들어오고요. 96년에 PCS라 그래가지고 개인용 휴대폰이 보급이 됐고, 한 2000년대, 한 2004년 이때부터 고속통신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불과 한 7, 8년밖에 안 되는 사이에 통신 환경이 바뀌었어요. 그죠? 통신 환경이 어느 정도로 바뀌었냐면은, 거의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거의 인터넷에 접속돼서, 그때 이제 그 싸이월드하고 막 그럴 때니까, 프리첼하고 막 이럴 때니까, 자기 계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관념이 확실히 이제 정착되던 시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했던 얘기가, 이제는 인간을 정의할 때 계정으로서의 인간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야 되겠다, 이런 글도 쓰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the man as account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계정들이죠. 저는 그 크로스토크라는 전시를 2002년에 했는데, 그 전시가 뭐였냐면은 그때 그 문화예술진흥원에서 저한테 1200만 원을 주면서 문예회관 1, 2층을 전부 메우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1200만 원이란 돈은 정말 적은 돈이어서 그 면적을, 문예회관 1, 2층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굉장히 넓어요. 거기를 전시를 다 그 메우기가 힘들었어요, 되게.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2월 달에는 관객이 아무도 안 오기 때문에 사람이 없을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추워서 아무도 안 온다고. 그래서 저들은 어떡하라는 거냐. 그랬더니 그 1200만 원 받고 전시 만들겠으면 하고 못하겠으면 관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알겠다 그러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 전해 제가 요코하마 트리엔날레 가서 오자와 츠요시가 그 요코하마 시청에 앉아가지고 라디오 방송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인터넷으로. 그래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인터넷으로 그 TV 방송국을 한번 만들어 볼까? 그때는 이제 별 생각 없이 그래서 이제 그 아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자기가 마침 무슨 벤처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때는 무슨 벤처가 막 열병 같은 거였으니까 벤처를 하려고 그러는데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자기가 기술을 갖다가 좀 제공을 해줄 테니까 그 사이트를 만들어서 VOD 그 시스템을 비디오 온디맨드를 갖다 제공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됐죠. 그래서 학교에 있는 장비들을 다 들고 나와가지고 구석에다가 방송국을 차렸어요. 그래서 회선을 그때 그 760짜리 퍼 세컨드 그걸 끌고 들어와서 동시에 300명 정도 접속할 수 있는 회선으로 저희 그 온라인 비디오 그 TV 방송국을 이제 만든 거죠. 그래가지고 컨셉은 간단해요. 어차피 아무도 안 보러 올 거니까 카메라를 한 40대 정도 전시장에다가 이렇게 설치해 놓고 24시간 보여주자, 그냥 CCTV로. 그래서 전시장에다가 그 CCTV를 달고 작품들을 뭐 그때 뭐 이수경도 참여하고 뭐 아무튼 여러 작가들이, 홍성민도 참여하고 여러 작가들이 참여했는데 대부분 조건이 뭐였냐면 계속 움직이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게 움직여야지 TV로 보이니까. 정지돼 있으면 안 보이잖아요, 그게. 정지돼 있으면 사진처럼 보이니까. 그래서 퍼포먼스를 하고, 밤에 평론가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새벽 3시, 4시까지 이제 술을 마셨어요. 그래서 그 술 마시는 걸 갖다가 이제 생방송으로 방송을 했죠. 그게 되게 재밌었는데, 그게 이제 제가 그 미디어 아트 큐레이터가 되게 된 계기예요. 그 전까지는 미디어 아트 쪽에 별로 그렇게 관계가 없었는데, 그러고 나서 그게 또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더 받아가지고 5천만 원으로 2002년 월드컵 기간 동안에 뭘 하나 만들래요. 그래가지고 여의도에다가 전시를 또 만들었어요. 좀 더 크게. 그거는 망했어요. 그 전시는 왜 망했냐면 2002년 그 월드컵 기간 동안 외국에서 많이들 와가지고 전시를 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 축구 보느라고 전시장에 아무도 안 오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전시를 만들었었죠. 네. 네, 연장해서 이주 선생님께서도 그 작가 단위에서 이 미디어의 변화가, 그러니까 작업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활동하는 데 있어서 어떤 변화들을 야기했는지 아니면 그걸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확실히 소위 말해서 이제 전 지구화되는 비엔날레와 같은 전 지구화되는 전시들의 출현이 유럽과 미국 중심에서 세계로 다각화되는 그 출발점 중에는 그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변화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소통이라는 것들이 매우 긴밀해지고 빨라지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아까 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90년대 초반부터 확 변화되는데, 이제 작가로서 이제 그런 커뮤니케이션, 디지털화되는 커뮤니케이션의 변화들을 어떤 식으로 경험하고,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소위 말해 세계 미술계와 어떤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의 방식들이 형성됐는지를 좀 경험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유학이 아니죠. 2학년 때 이제 뛰쳐나갔을 때, 뉴욕으로 처음에 갔는데, 그때는 비행기 표를 들고요. 이제 가서 전화도 나 여기 잘 왔어요. 네, 예, 네 하고 빨리 이렇게 끊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좀 미대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으나 건축과가 좀 유명한 학교를 갔었는데, 그리고 그 트럼프가 나온 학교를 갔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파이낸스 쪽이 되게 셌었기 때문에 부자들이 되게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유학생들도 부자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만 인터내셔널한 릴레이션십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남학생이
한국에 있는 여학생이랑 계속 연애를 하면서 계속 국제 전화를 쓰면서 결혼까지 가는. 그게 이제 왜냐면 국제 전화를 자주 해줘야 이게 가능한. 저는 그게 너무 생생한데 그 가면 이제 끝인 거예요. 거기 내리면 그냥 딱 끝나는 거예요. 누구의 목소리를 듣거나 이제 그래서 팩스를 설치해서 이제 팩스로 이제 주고 받았던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제가 박유 선생님 어시스턴트를 했었거든요. 제가 이제 작가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특이하게도 작가 활동을 저해 전시를 하러 가고 박유 선생님이 인터내셔널 전시를 할 땐 제가 또 따라갔었어요. 어시스턴트로. 그러면 거기서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그걸 알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떻게 왔냐? 그래서 이번에는 어시스턴트로 왔다.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때도 팩스로 계속 주고받았던 기억이 나요. 그래가지고 무슨 작품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설치할 거라고 팩스로 넣고 그럼 이제 처음에는 이만한 도화지에다 그리죠. 지금 박유 선생님 예를 말씀드리면요. 2000년. 근데 이제 이만한 도화지에다 그려요. 그런 다음에 A4로 줄여야 돼요. 그래가지고 뭐 복사를 다시 뭐 하거나 해가지고 A4로 줄인 상태에서 그렇게 밀어넣죠. 한 4-5페이지를. 이 장면. 그래서 제가 아직 그걸 갖고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갖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완전히 이제는 검지 않고 노랗게 떠서 이제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로 있는데, 예, 자료라는 게 진짜 그랬었던 거죠. 그리고 그때 제가 이제 어시스턴트를 하는데 타이핑을 잘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거북이 토끼 뛰던 그거 타이프라이터를 제가 박유 선생님 스튜디오에 가면 앉아서 20분씩 시켰어요. 너는 타이프라이터를 빨리 쳐야 어시스턴트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앉아갖고 이렇게 혹시 여러분 누를 거예요. 이렇게 거북이 토끼가 이렇게 뛰면 그걸 이렇게 누르는 손가락을 맞춰서 그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걸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참 이상하게 그런 기억들과 지금의 이거를 해보면 제가 한 100년 산 것 같은데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 자료들이 제가 처음에 활동하던 시절에도 그 자료들, 팩스 자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설치를 하는 게 미리 다 보내야 되잖아요, 구조를. 그래서 그걸 위한 드로잉, 그걸 위한 복사물 이런 것들이 계속 있었고 그러던 시절이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오히려 되게 많이 비행기를 탔어요. 한 달에 2번씩 비행기를 타고 다녔던 그 뭐 jetset이라고 했던 작가 활동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되게 몸으로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을 미디어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다거나 그렇지 않은 삶을 되게 살았었어요. 좋아하지 않아서 별로. 근데 제 기억에 이제 2가지예요. 하나는 스페인에 있는 어느 누군가가 저한테 이메일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자기네가 잡지를 만든대요. 이러이러한 잡지를 만드는데 너랑 인터뷰해서 너의 섹션을 만들고 싶대요. 근데 무슨 건축 잡지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공간에 관한 얘기고 뭐 강에 관한 얘기고 그런 거였는데 어떻게 만들 거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스카이프라는 게 있어가지고 둘이 화상으로 만나서 잡지를 만들었던 기억이 나요. 다시는 그 뒤로 잡지 보내주고 다시는 못 만난 사람이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굉장히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다시는 처음 화상에서 만나서 일을 함께 한 다음에 잡지에 어떤 꽤 페이지가 많았는데 그걸 다 주고받으면서 한 다음에 다시는 못 만나는. 그리고 이제 잡지가 서울로 딱 도착. 너무 이상한 낯선 스페인의 잡지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나면서 그런 정도였던 것 같아요. 미디어는. 근데 지금 앞으로 미디어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그러니까 미술관에서 결국 오디언스를 만나게 하면서 그 브리지를 만들어주는 노력을 되게 많이 했고요. 그 노력의 메이저 파트가 쉽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내용을 어렵고 복잡한 부분들을 굉장히 단순하고 납작하게 만들어서 하나의 언어로 만들거나 아니면 생활에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예술이 생활에서 이해하는 방식으로 설명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상한 방식으로 계속 그 오해의 말을 계속 생산해내면서 그게 이제 그게 뭐랄까 이게 대중화다. 그리고 이게 결국은 오디언스를 더 많이 모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시절이 간 것 같아요. 이제는 대중이 직접 컨택하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얘기하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계속 떠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부터 말이 되는 소리까지 떠들어가면서 어떤 것들이 형성되고 있는 게 아주 분명한 것 같아서 저는 이제 더 이상 미술이 뭔가 되게 놀이로서도 놀이 문화로서도 자리를 잡을 것이고 something to talk about 그리고 어딘가 가서 놀러 가자. 그래서 예쁘게 사진 찍어서 올리자 같은 것이 생겨나고요. 이제 그걸 갖다가 처음에는 굉장히 싫어했죠. 왜 미술의 핵심, 작품의 핵심에 대해서 우리는 왜 잘 말할 수가 없을까? 그런데 그분들이 말할 수 있도록 자기네들의 말로 막 말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거가 앞으로 미술한테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줄 거고 그리고 굉장히 다른 형태를 발생시킬 거고 그러면서 또 그러면 미술에 대해서 이렇게 크리틱하시는 그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은 또 그것만큼 그 카운터파트가 강력한 카운터파트가 될 수 있도록 되면 좋겠고요. 말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 2000년대 초반, 그러니까 90년대부터 이제 커뮤니케이션 툴의 발달, 디지털화 등이 어떤 차원에서는 2000년대 초반까지는 관계 총매제로서 이렇게 역할을 했다고 그러면 이제는 이제 그게 이제 너무나 일상화되면서 관계 형성이 그냥 핵이 되는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툴이 그러니까 아닌 게 아니라 저도 지난해 전시를 하면서 그러니까 예전에 전시를 만들 때는 물론 이제 정보로서 작가들은 알고 있었지만 이제 꼭 만나서 대화한 사람을 초대를 하는 게 뭐 저희 어떤 큐레이터의 원칙 같은 거였는데 뭐 촉박하게 전시를 해야 되니까 이제 그게 좀 어려워지면서 그냥 고민하고 있을 때 그 저희 어시스턴트였던 한 친구가 대뜸 하는 말에 그냥 연락하고 하면 다 참여해요라는 말을 이제 약간 좀 놀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게 이제 저 같은 사람한테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지금의 커뮤니케이션 환경 속에서는 그거는 그냥 일상인 건 거죠. 그게 일종의 만남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많이 환경들이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이제 장승현 선생님께서 질문이 있으신 것 같은데. 네네, 질문 이주연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질문이 생겼는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선생님의 그동안 긴 시간 동안 작업 활동은 되게 물리적인 상황, 피지컬한 상황과 직결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주제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노마드적인 삶, 이동을 계속 하셨으니까 아까도 제셋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예를 들면 10년만 부탁합니다 프로젝트의 경우도 해외에서 해외에서 레지던시 계시면서 이제 더 이상 보관할 수 없는 작품이 되게 운 좋게 구출돼서 전시를 하시고 한국에서도 또 전시를 하시고 근데 그거를 10년 동안 다른 분들에게 위탁하셨고 여기 뭐 유진 선생님이나 김정은 선생님께서도 아마 보관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또 혹은 런던에서 생활하실 때는 일단 한번 눕기만 하면이라고 해서 그 작은 체구가 갖는 그 유럽 사회에서의 불편함 같은 것들을 작품하고 직결하셨잖아요. 근데 이런 내용들을 그동안 담아 오셨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디지털 환경이 점점 미술에까지 어떤 변화를 끼치는 상황 속에서 선생님께서 생각하신 그런 변화들이 선생님께는 또 작업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지금 시점에서 좀 그런 지점들이 궁금한 것 같아요. 아까 미디어 얘기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 형태의 미디어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책을 한 5년 정도 처음에 들어왔는데 전시를 하다 보니까 저는 그냥 어떤 제도도 좀 못 견뎠었던 것 같아요. 그 제도가 원래 있다라는 것 자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아직 알아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아직 잘 모르겠는데 이미 제도에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뭐 아티스트가 책으로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도 거의 없었던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그냥 책이라는 미디어로 해서 저자로 살아가야겠다. 너무 그게 많았어요. 그 전시라는 거에는요. 그것도 제도여서 파워 게임들을 굉장히 딱 아주 본능적으로 이거는 결국은 여러 가지 파워들이 붙어서 어떤 식의 다이나믹을 막 형성하고 있구나. 나는 못 가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거기에 들어가서 같이 막 이렇게 하기에는 되게 연약했고 정신적으로도 어렵고 잘 몰랐기 때문에 되게 프라이빗한 미디움을 선택한 게 이제 그거고요. 그리고 전시라는 것 자체가 쇼니까 쇼에서 뭔가 짠하고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작업의 형태가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업실에서 점점 일어나는 것들을 기록하면서 페이지로 그 시간과 그렇게 해서 그건 저 혼자만의 프로세스 한 3년 정도 그걸 하고 나면 그동안 돈을 모아요. 그래서 이제 돈이 좀 모이면 그 출판 그 독립을 그래서 제가 더 많이 다녔던 거는 북페어예요. 사실 그때 한 5년간 열심히 저자를 살려고 막 여기 가서 책을 보여주고 여기 가서 모컵을 보여주고 막 그러면서 막 다녔었거든요. 전시를 안 하고 살고 싶어서 그 전시라는 거에 허무감 같은 거는 또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없어요. 근데 너무 익숙해져서 근데 그때는 정말 모든 걸 쏟아붓고 다음날 일어나면 또 설명하래요. What is this about? 이런 거요. 뭐예요? 이건 뭔가요? 그래서 또 말로 또 생각해. 이런 이제 상태들이 힘들었었던 것 같고요. 지금은 그래요. 저는 지금 이제 하도 많이 그러니까 물리적 아까 그 정연 선생님 그 질문에 제가 대답해 온 게 있는데요. 물리적인 상태들을 제가 티칭을 좀 이제 온앤오프로 좀 길게 하다 보니까 오브제들을 가르쳐 야겠다. 오브제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게 만들어야겠다. 또는 이 친구들이 오브제에 대해서 그 물건에 대해서 조각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그 사물에 대해서 사물이 커뮤니케이션하는 어떤 식으로 발현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겠다 하고 열심히 수업을 해도 결국 이 친구들이 열심히 해도 그 다음에 뭐 한 몇 주 사이에 버려요. 버릴 데가 없는 거죠. 학교에서 계속 연락 오고 그런 상태. 근데 그게 작업자들은 뭔가 좀 이렇게 바디를 가진 작업을 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적용이 되고요. 지금 현재 저한테도 지금 그 세 개의 스토리지를 빼라고 런던, 독일, 서울에서 좀 연락이 와는 아주 초유의 사태에 제가 좀 봉착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해결이 안 돼요. 태어나긴 했으나 과감하게 버릴 수는 없었기 때문에 어디 한 곳에 모아놨는데 이제 더 이상 뭐 예를 들어서 갤러리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리타이어 해버리고 뭐 이러면서 이제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죠. 근데 제가 그 상황에서 마케터블한 작가로 등극을 했으면 되는데 그게 이제 안 됐던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나는 것들이 그래서 저는 말 못해요. 웬만하면 너 그림 잘 그리는데 그림 그리지 그러니 그래요. 그리고 너 비디오 해라. 너 비디오에 감각이 있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수업 시간에 대체적으로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요. 제가 윤리적으로 이 친구들이 이걸 해나가면서 살아갈 수 없는데 이게 대단한 가치처럼 계속 말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완전히 좌절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몸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생각을 많이 하게 될 거고 과연 아주 어떻게 보면 그 되게 미술대학 학생들이 지금은요 아주 간단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뭐 사이즈 감각도 없는 경우들도 되게 많거든요. 물리적 실체를 만지고 다루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되는데 저는 그냥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술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나올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 대해서 계속 뭔가 그거를 바라보면서 거기서 할 수 있는 얘기들이 되게 많을 것 같고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 몸들이 피지컬리티가 다루어져야 되는지도 계속 저는 거기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예. 아까 자리에 안 계시지만 김홍 선생님께서도 이제 그 전시하고 나서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그게 물론 이제 90년대 이후에 비물질적인 미술과 이제 새로운 개념 미술의 출현에 의해서 이제 그러한 유행들이 있긴 있었지만 한편으로 이주 선생님도 말씀하시지만은 어디에 뿌리 내려서 정규적인 삶을 살기 어려운 조건들 속에서 계속 이동하면서 작업의 형식들, 그 생산 방식들, 결과물로서 작업화시키는 것들의 결과물들을 이제 비물질화시키거나 아니면은 개념적인 툴로서만 유통시키는 그러한 현상들도 한편으로 당시에 한국 작가들에게 많이 보여줬던,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그렇지 않고 되게 물질적인 작업을 했던 작가들도 있긴 하지만 많은 수의 그 한국 작가들이 소위 말해서 개념적이고 비물질적인 작업들을 추진하고 그것들을 폐기해버리는 것으로서 이렇게 작업들을 폐기해야만 작업이 지속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그런 현상들로 읽혀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기혜경 선생님께서 질문 하나 좀 이렇게 있으시다고 하셔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세계화 이슈하고는 조금 떨어져 보이기
있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그 이주호 선생님께서 박이소 작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언급을 하셔서 개인적으로 박이소 작가를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이고, 그다음에 우리 동시대 미술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작가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보셨던 박이소 작가에 대해서 어시스턴트로 활동을 하셨다라고 하셔서 조금 그 당시의 상황들, 그다음에 박이소 작가가 뭐 이거는 이제 이주호 작가님한테 여쭤보기에는 좀 뭐 할 수 있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 작업을 대하는 태도라든가 그다음에 그 세계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술계에 당시에 굉장히 그 이후에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지켜보신 박이소 작가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좀 이야기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 네. 박이소 선생님은 선생님이라고 부르면 굉장히 싫어했죠. 그래서 박이소 씨 다 그랬기 때문에 살아서 생전에 박이소 씨를 만난 분들은 박이소 씨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뭔가 선생님이 되게 싫어하셨고 이렇게 애들 같은 장난을 되게 좋아했던 분이고요. 대신에 사실 미디어에 관심이 진짜 많았어요. 그래갖고 끊임없이 그 컴퓨터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와치하면서 시간이 많으시니까 혼자 문 닫고 그거에 대해서 아주 어떤 통찰력을 갖고 있었던 게 분명한 것 같아요. 예, 그랬고 계속 삶을 계속 이어서 사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질문을 저는 한 3년에 한 번씩 그게 떠오르는 것 같아요. 이거에 어떻게 이 분이 대면했을까, 이거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내놨을까 같은 것. 제가 그때 어렸지만요, 이렇게 어떤 그렇죠. 이런 뭐 개발도상국 이슈라던가, 압축 성장에 대한 이슈라던가 그런 것으로 계속 작가 스스로 묶이는 걸 굉장히 싫어했고요. 너무 싫다. 내가 시멘트를 쓰는 것만으로 왜 저렇게 나한테 이러냐 하면서 어떤 역사성에 대해서 역사가 흘러가고 거기에 어떤 식으로 기술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의견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에서 되게 비켜나면서 뭔가 그 강력한 특징으로 또는 뭐 어떤 개성으로 이게 혼자 어떤 존재로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으셨고 그걸 되게 많이 서포트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그분이 아니었으면 제가 이거를 계속해도 되나라는 의문을 계속 가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그냥 외따로 떨어진 어떤 행동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잘 몰랐지만 강조하면서 되게 서포트 많이 해주셨던 분이고요. 스스로도 그런 존재가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뭐 내가 중요 작가가 돼서 어떤 카테고리에 걸린다가 아니라 어떤 식으로 기술된다가 아니라 정말로 어떤 그 혁명과도 같은 어떤 좋은 작품을 너무너무 꿈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앉아서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내가 요즘 너무 가만히 있는데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는데 하루만 갑자기 벼락 같은 거 맞아서 하루만 갑자기 미친 듯이 생각이 났으면 좋겠어요. 작업의 아이디어가 하루만.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 죽어도 될 것 같다는 그런 막 열망. 그러니까는 내가 작업을 해서 어떻게 돼야 되겠다라기보다 정말 이렇게 기상천외한 정말 이렇게 어떤 것과도 비교가 안 되는 어떤 작업을 막 하고 싶어 했었던 작가들은 분명한 것 같아요. 예. 네, 기혁이 선생님께서 박이소 선생 관련해서 질문을 해주셔서 저희가 이번에 준비하면서 박이소 선생 생각하진 않았었는데 이제 제가 불현듯 떠오르는 생각이 이제 박이소 선생은 한편으로 이제 80년대에 세계화라는 것들을 세계를 경험하게 되면서 이제 80년대에 그러니까 한국의 시간과 뉴욕의 시간의 차이들을 보면서 이 차이들의 그러니까 물론 이제 백남준도 그런 시도들을 하긴 했지만 이제 그 차이를 극복하거나 아니면 개선하기 위해서 뭔가 계속 노력들을 해왔던, 그러니까 이제 그게 태평양을 건너서 같은 전시하고도 연결이 되고, 그리고 한국으로 90년대 넘어오셔도 이제 광주 비엔날레나 이런 것들의 이제 지속적인 관계들 속에서 이제 본인이 그런 작가로
표상되기보다 이제 한국 현대미술의 소위 말해서 세계화의 어떤 지층들 속에서 이제 보이지 않게 많은 역할들을 하셨던 작가이기도 하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플로어의 질문을 넘기기 전에 제가 하나 질문 두 분 선생님께 드리고 싶은 하나만 언급하고 싶은 거는 박희 선생님은 되게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로 직관이 통찰력이 때로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때 바위가 있고 아주 날카로운 칼로 탁 내리쳐서 딱 쪼개는 것 같은 이미지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놀라울 정도로 단단한 거를 탁 한 번에 쪼갤 수 있는 통찰력 같은 놀라운 인텔리전스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교육하고 싶어 했고, 김선정 선생님도 미국에 있을 때 같이 늘 다니면서,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연계하면서 교육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다 보여주면서 이렇게 선재가 돼야 되지 않겠냐를 모든 데를 같이 다니면서 예들을 보여주셨다고 하고, 저한테도 굉장히 많은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런 면에서 많은 걸 보여주고. 그래서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두 분 선생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좀 그런 걸 인지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차원에서 2000대 초반은 이제 세계화에 대한 열망들이 막 폭발해서 이제 그게 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즐겁든 짜증나든 이제 세계화의 접점들이 뭐 이렇게 뭐 작가 단위든 큐레이터 단위든 평론가 단위든 아니면 국가 정책 단위든 그게 막 이렇게 증폭되고 야기된 현상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야 될 것 같은 어떤 시대 정신들도 있었고 분위기들도 그렇고. 근데 이제 한편으로 그 이후에 뭐 미디어가 더 급속하게 발달되고 이제 국경을 넘는다는 게 너무나 편해진 시점에서 이제 그냥 제가 봤을 때 한국 현대미술의 젊은 세대들이라거나 아니면 지금을 보면은 세계화에 대한 열망이라기보다 이제 세계화 접촉된다라는 게 그냥 일상이 됐는데, 그래서 긍정적이다라기보다 오히려 그냥 자국에 더 이렇게 지역에 더 이렇게 함몰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조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레지던시에 참여하는 것이 이제 이주요 개인 혹은 그 당시 작가들에게 제가 기억하기로도 일종의 이제 생존을 위한 참여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한국에서는 전시를 불러주는 데가 없고 먹고 살기가 어려운데 이제 해외 레지던시에 들어가게 되면은 스튜디오도 주고 뭐 작은 작업비라도 주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건 거죠. 근데 이제 그것들이 세계화의 영향에서 제도화되면서 이제 해외 레지던시의 참여를 일종의 캐리어를 빌드업 시키는 어떤 툴로서 사고하지 전혀 이 의미라든가 이런 것들 생산하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 같은 상황들 속에서 두 분 선생님들께서 이제 그러니까 지금의 한국 현대미술의 세계화라는 것과 한국 현대미술을 세계화라는 것과 연관시켜 본다 그러면 어떤 생각들을 좀 가지고 계신지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일에는 그 양면성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예술의 원칙은 각자가 자기가 이 세계의 중심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문제인 것 같아요. 나머지는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은 그 조건들과 관련된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동이라고 하는 거는 요즘은 이제 비행기값도 싸졌으니까 뭐 많이 이동할 수 있죠. 근데 그 이동이 자기가 원하는 건지에 대해서 잘 와닿지 않을 때도 많거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고도 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거예요. 이제 한 장소에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이동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긴 거죠. 저는 아마 제 또래 큐레이터들 중에서는 가장 여행을 많이 다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거의 1년에 한 대여섯 번씩 나가거든요. 근데 나가는 이유가,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이동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지금은 그렇게 이동하는 게 좀 이제 피곤하고, 좀 지겨운데, 마지못해 자꾸 이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요. 그 다음에 이제 세계화라는 것도
세계화라는 개념은 개개인들한테 요구되는 개념이 아니고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비평을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사실 비평가들도 많이 이동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어차피 비평가라는 거는 한 관객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다른 관객들은 입 닥치고 가만히 있는 거지만 비평가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비평가도 그냥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약간 예외적인 관객일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의견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작가들도 마찬가지고 비평가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있는 곳에서 자기가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 이게 진짜 테크놀로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꼭 컴퓨터를 써야 되는 게 아니라 자기 머릿속에서 그런 그 알고리즘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나라의 위상이라든가 아니면 뭐 미술계의 어떤 그런 정량적인 어떤 지표라든가, 예를 들어 뭐 미술계가 몇 개, 얼마 전에 기사 보니까 중국에 어마어마한 미술관들이 뭐 5,000개 가량 있는데 다 텅텅 비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정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제일 필요한 거는 컨텐츠 거예요, 그죠? 컨텐츠가 나오려면 작가가 있어야 되고, 작가가 만들어지려면 그 작가가 스스로 개인이 돼야 되는데, 개인이 되기 힘든 사회에서는 작가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누구든지 다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 분명해지고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누구한테도 뭐 조언을 듣거나 설명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원하는 게 분명하다면. 그리고 사실 예술의 세계화를 통해서 우리가 그 얻게 된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전 세계적으로 그런 식으로 살아온 사람들의 예술을 갖다 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러니컬하죠. 세계화가 됐는데 그 세계화의 목적은 뭐였냐면 이 세계에 그런 식으로 살아온 개인들의 사례들이, 놀라운 사례들이 많다라는 걸 갖다가 접하게 되는 거예요. 더 많이. 그 정도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거꾸로 얘기하면 자기가 있는 곳에서 스스로 예외적이 되면 되는 거예요. 네. 저는 크게는 동의하면서도 조금 다른 의견인데요. 지금 이거를 지금 제가 대답을 좀 하나를 준비해 온 게 있어서 그 정현 선생님의 대답 질문 한 개를 제가 찍어서 대답을 좀 정성스럽게 준비한 게 있어요. 그냥 이거를 질문을 읽고 대답을 할게요. 마지막으로 이번 세미나 주제의 범주를 조금 벗어난 질문 하나 던지고 싶다. 사실 세계화 시대의 예술인은 정주하는 삶이 아닌 끊임없는 이동과 유목적 삶을 표방하는 듯하다. 국제적인 활동이 반드시 모국이 아닌 다른 국가나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것만도 아닐 것이다. 특히 세계화 시대의 예술은 예술은 가속화되어 가지만 이른바 가시적인 다양성은 오히려 줄어드는 것으로 보인다. 미술관 제도나 미술 공간을 사용하는 방법을 전 세계가 공유하면서 새로운 주제를 발굴하고 발굴하는 심도 깊은 연구보다는 시각적인 도발이 더 큰 영향을 주는 이미지 정책의 시대로 완전 탈바꿈하였다고 말씀하고, 이러한 변화는 소셜 네트워크의 활성화와 연결되어 있다. 적어도 디지털 네트워크 세계는 개인들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초국가적 공동체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대중문화에서의 영향력은 상상 이상이다. 과연 시각예술의 입장에서 그만큼의 파급력이 나타날 수 있을지라고 이제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좀 열심히 대답을 했어요. 마지막 파급력이 시각예술 입장에서 그만큼의 파급력이 나타날 수 있을지 궁금하다는 그 옛날에 페인팅이요. 그 누구죠? 그 세상의 시작인가요? 그 이렇게 포르노그라피 그룹의 세상의 시작이 있었을 때는요. 페인팅이 그 어떤 파급력보다 큰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수단이었잖아요. 페인팅이 그렇게 셌을 때도 있었지만 그런 파급을 다시 우리는 만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게 이 파급력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실 때는 이게 이제 가변적 지식인 거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이. 그래서 동시대성은 사실은 가변적 지식이어서 계속 이제 변모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때 되게 중요한 건 이제 그게 이제 크리테리아죠. 어떤 개념,
신념을 조직하는 가치관이라고 되어 있네요. 척도 기준 규범인데 그것들을 어떻게 디렉션을 주고 그것들을 물론 현상을 읽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문가들이 그것들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내는가가 사실 발명해내는가가 되게 중요한 앞으로 척도가 중요한 것 같고요. 그 파급을 말씀을 하실 때는 그리고 이게 유목적 삶을 표방하고 국제적인 활동이 반드시 모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모국이 나에게 어떠했는가 그 다음에 이동과 유목적 삶에서 유럽 미국 백인 남자들과의 어떤 다이나믹들을 경험했고 또 한국에 오면 또 한국에서의 어떤 다이나믹이 끊임없이 있었으면서 제가 90년대 이제 초반 2000년대를 거쳐오며 작가 생활을 돌아다니면서 하면서 느꼈던 건 하나하나가 어렵구나.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그냥 되진 않았었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이 가시적인 다양성이 없어졌다라는 말씀에서는 사실은 이게 다른 즐거움을 찾아서 모두 떠났어요. 크리에이터라는 사람들은 자기의 즐거움을 자기의 방송을 하고 자기의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존재들이고 그걸 발표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디언스를 확인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팬도 생겨요. 그러면서 이제 아주 가시적인 즐거움으로 모두 떠났죠. 그리고 그러면서 오히려 미술에서의 다양성이 줄어들었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미술 안에서 막 실험했던 그것들을 미술이라는 걸 완전히 벗어버리고 딴 데서들 다 실험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물성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시각적인 도발이 더 큰 영향을 그걸 줄 수밖에 없는 거는 아마도요. 그런 것 같아요. 물론 그 이미지라는 게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인생을 사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대체적인 경우는 사진으로 남거나 그렇잖아요. 옛날에도 사진만 남았어요. 그 슬라이드 찍던 시절에도 전시는 단발적인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잘 찍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지금은 그냥 계속 이미지가 어떤 식으로 떠다니면서 살아가고 이미지들이 살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물성 자체, 신체를 잃어버린 거죠. 신체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런던도 그렇고 뉴욕도 그렇고 이번에 뉴욕에 제가 위트니 비엔날을 보고 너무 놀랐는데 어떻게 이렇게 수준이 낮은가, 정식적 수준이 낮은가. 그 모학교 그 파이널 전시를 굉장히 잘하는 졸업전을 열심히 하는 모모 학교의 파이널 그 졸업전보다 못한 수준의 정신성이면서 조각들은 커져요. 왜냐하면 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돈이 있는 조각들이 커지는 거예요.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신체들만 생기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 무엇이 더 저항적인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미술에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 신체성을 버릴 것인가? 진짜 이 질감, 색깔. 사이즈, 뭐랄까, 이 스케일의 감각, 이 모든 것에서 느껴졌던 그것을 버릴 것인가. 그 다음에 친구를 사귀지 않을 것인가. 이걸 물어보고 싶어요. 친구도 몸이잖아요. 몸인데, 저는 나가서, 그 활동을 했을 때, 그 다른 신체들이, 그렇게 만난 친구들이 저를 다시 불러줬어요. 친구가 됐고. 근데 이거는 어찌할 것인가. 네, 이준 선생님께서 되게 좀 이렇게 비극적인 말씀을 해주셨긴 했지만, 우리가 세계화의 영향에 대한 어떤, 받아들여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인지해야 되는 어떤 상황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 세계화라는 것이 매우 흥분과 어떤 가능성들을 주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양성의 확대, 어떤 새로운 어떤 다양한 계열들의 확대이기도 한데, 그 세계화라는 논의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은 그냥 환상에 불과한 거고 더욱 단일화된 세계로 가속화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학자들도 있었거든요. 다양성, 그러니까 호모지니어스하고 헤테로지니어스의 두 개의 충돌 속에서 호모지니어스한 게 승리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회학자들도 있었는데 어떤 차원에서는 지금 그러한 그 현실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대화는 마무리하고 플로어에서 질문을 저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3일 예. 내내 참석을 했었고요. 그 3일 내내 같은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문제의식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고, 어떤 문제라는 거는 해결해야 되는 대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중요한 지점을 뜻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의식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관심을 두고, 그리고 어떤 목적을 두고 이런 문제를 대하시고 계신지, 그리고 그런 이유와 그럴 만한 가치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질문의 요지가 지금 현재 두 분 선생님들께서 갖고 있는 문제의식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지금 어떤 류의 그 질문들을 두 선생님들께서 가지고 계신지를 세계화와 관련돼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일반적이면 좀 이렇게. 문제가 많고요. 제가 최근에 제가 좀 축구장에 빈대로 뛰어다닌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제가 또 요새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저는 이제 대학 교수기 때문에 학생들이 나중에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가 너무 사실 걱정스러운 이유 중에 또 외부적인 요인도 있어요. 왜냐하면 교육부에서 하도 취업률 그래가지고 도대체 제대로 수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직업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순수미술학과에서 그죠? 직업 교육에 매진해야 되는 상황이 됐으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그건 하나의 익스큐즈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젊은 작가들이 어디까지 목표를 둬야 되는지, 목적이 아니라 목표를 둬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끔 이제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딴 건 다 둘째치고, 아까 제가 한 얘기랑 좀 배치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뭐냐면 일단 한국이라고 하는 이 판도는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제한적이고 너무 작고 좁아요. 돈도 없고, 그 다음에 컬렉터도 없고, 사실 전문가도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제 좀 마음에 드세요? 이주 선생님? 이제 좀 마음에 드세요? 아니, 아까 생각이 좀 다르다고. 아니, 그러니까 세계화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자면, 세계화와 관련해서 얘기하자면, 다들 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래서 내가 되게 양면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 저도 유학을 했고 이주 선생님도 유학을 했기 때문에 뭐 무슨 한국에만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거는 되게 자기 모순적인 얘기인 것 같고, 이렇게 섬에서 살고 있는 상황에서는 무조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간다는 게 이제 방법이 어떻게 나갈 것인가 하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관심 있는 거는 뭐냐면은 굉장히 잘하고 있는 상위 5% 이내의 엘리트 작가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95%의 작가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작가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컨벤셔널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지방대를 나온 작가들일 수도 있고, 페인팅만 줄곧 해왔기 때문에 페인팅 이외에 다른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 예술가로서 계속 커리어를 쌓아가고 싶고, 계속 그림 그리고 싶고, 그러면서도 뭔가 좀 이렇게 더 큰 목표를 두고 싶은 사람들. 저는 확실히 좋은 갤러리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요새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뭐냐면, 갤러리들을 어떻게 세대 교체를 할 건가에 대한 거예요. 시장을, 제가 화랑협회 또 키아프 운영위원이에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아시아프도 제가 만들었고, 그래서 갖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지금 여기 이주호 선생님 같은 분들 뿐만이 아니라 더 좋은 갤러리로 가야 되겠지만, 갤러리라는 지금 제가 비평이 문제라고 그러는데, 저는 비평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충분히 자기 목소리를 내는 비평가들의 숫자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단지 자기가 원하는 얘기를 해주는 비평가가 없다는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도 많이 발전을 했고, 무시하는 거예요. 대학도 많이 발전을 했고, 그 다음에 미술관도 많이 생겼고, 레지던시 프로그램이나 국고 지원도 이제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좀 더 되고 있으니까. 그랬을 때
저는 물론 이제 더 발전시켜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고민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왜 갤러리가 작가들하고 같이 성장하면서 작가들하고 같이 발전하면서 마켓을 갖다가 만들어내면서 높은 어떤 그런 안목과 어떤 수준을 갖다가 유지하면서 그렇게 말하자면 하나의 그 생태계 안에서 선순환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갤러리들이 왜 없을까? 이게 제 고민이에요, 요새. 근데 그거는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충분히 그 얘기를 해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30년 동안 불평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불평을 하다가 이제 불평의 대상이 바뀐 거예요. 왜냐하면 왜 아직도 내 또래 작가들이 갤러리가 없으며 더 젊은 작가들은 말할 것도 없고 왜 제대로 된 갤러리가 없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새 제가 느끼는 고민 중에 하나예요. 또 다른 고민은 너무 철학적인 거라서 그거는 저도 좀 버거운 문제라서 그건 나중에 딴 데서 얘기하기로 하고 실용적인 문제는 그렇다는 거죠. 갤러리 시스템 자체가 무너져야 될지도 몰라요. 그냥 갤러리를 계속 붙들고 있지 않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전혀 다른, 그러니까 듀샹이 미술이라는 건 발명된 거라고 하고 이제 발명한 것처럼 시스템도 미술계도 미술 안에 있었던 어떤 식의 콘텐츠도 다 다시 발명돼야 돼요. 재발명돼야 되는 그 상황에 오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갤러리가 바뀌어야 된다, 뮤지엄이 바뀌어야 된다를 더 이상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거기에 평생을 목매고 매달렸으나 그게 안 바뀌어요. 계속 컴플레인 해야 되고 이제 저한테 온 거야. 그럼 너는 뭐 했니? 그렇게 끊임없이 이사를 하고 짐을 빼고 외국안 부인보다 짐을 더 잘 싸는 제가 그 이삿짐 센터라도 될 정도의 이제 짐들을 처리하면서 다니면서도 한 번도 그것이 그냥 뭔가 이게 시스템 속에서 내가 좀 잘 안 돼서 그렇지 이 시스템이 무식해서 문제지라고 생각했을 뿐 우리나라 후져서 그렇지 이렇게 그냥 이렇게 계속 덮으면서 어떻게든 견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의 관심은 그게 아니라 아까 박유 선생님 잠깐 멘트한 것처럼 진짜 비교도 안 된 작업을 할 수 있나? 뭐 이런 거에 꽂혀있기 때문에 과연 그게 가능한가를 막 계속 생각하기 때문에 앉아가지고 뭐 시스템을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저한테 화살이 딱 온 거예요. 이제 너는 뭐 했니? 그래서 저는 앞으로 시스템을 개발해야 되지 않는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요. 갤러리라는 이름이 필요 없고 뮤지엄이라는 이름이랑 상관없이 뭔가 다른 것이 있어야지 지방대부터 계속 지방대 인류 말씀하시는데 인류도 괴로워요. 그런 거고요. 근데 제가 인류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제리 설치라고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제가 대학원 때도 이미 그분이 유명해서 저보다 나이가 어렸었는데 저 대학원 때 한 번 와서 비평을 뭐 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계속 유튜브에서 계속 말을 하더라고요. 요즘 봤더니 미술대학에 가서 너희들의 대부분은 엄청나게 가난할 거야. 그냥 가난하다고 생각하면 돼. 비평을 하건 작품을 하건 그냥 가난해. 그 딱 1%만 안 가난해.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저는 제가 생각했어요. 내가 1%면 100명이 1명인데 우리나라에서만 딱 잘라서 봤을 때 1%도 그러면 좀 더 넓어볼까? 작가 1000명 중에 1명? 이 내가 될 수 있을까? 그럴 것 같아요. 네. 별로 이견 없이 그럴 것 같아요. 그쵸? 제가 1000명이 있는데 1명 정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도 저는 그게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다 백인들 얘기예요. 근데 이게 돌아가는 세상이 거기에 들어갔던 사람들의 그 1%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저는 생각해요. 그냥 이 문제 뭐가 문제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그 빈 공간 얘기했는데 빈 공간에는 공이 안 와요. 거기서 제가 뛰어봐서 알아요. 평생 뛰었잖아요. 공이 가끔 와요. 가끔 잘못된 공이 오죠. 그때 받으면 잠깐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상이 없어요. 보상이 없어서 보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주 그게 이제 의미적 보상이든 사랑을 받든 금전적 보상이든 보상의 체계들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다양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계속 독립운동하는 기분이 계속 들죠. 이상하게. 그렇지 않은데 다른 빈 공간도 막 수만 개가 있는데 그 빈 공간엔 나 혼자 있으면서 막 보상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나 독립운동가 같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런 사람들 많고 사실 그 지방에서도 예를 들어서 어떤 시대를 열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 굉장히 힘들게 이상하게 고통받으면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보상의 문제들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이제 미술계 아주 큰 문제이고요. 페인터 아까 얘기하셨는데 뭐 페인팅밖에 배운 게 없다. 근데 페인팅을 제대로 배웠으면 제대로 엎을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를 들면요. 평면 이미지를 진지하게 들어온 화가가 현재 이미지가 어떻게 발생하고 출현하고 유통되는지, 유통되는 기간 동안 어떤 일을 일으키고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그거를 잘 들여다보고 그리고 그 유통기간은 언제 expire 되는지 끝나는지 같은 것을 잘 해석하고 왜냐하면 전문가니까 해석할 수 있어요. 훨씬 다르게. 우리는 그냥 보고 있지만 이미지를 정말 진지하게 다루는 사람은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한다면 회화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순진한 꿈인지 잘 모르겠고요. 뭔가 새로 발명돼야 될 것 같아요. 화가도 발명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보상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저희 새로운 시스템을 필요로 하고요. 그 시스템이 누구에 의한 게 아니라 사실은 공조해야 되고요. 진짜 다 같이 살려면 공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최저임금 그래서 왜 최저임금을 미술계에서 주잖아요. 그러면 그 작품을 하려는 사람들은 할 수 있는 사람 그거를 제공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조각을 할 수 있는 진짜 마켓에서 성공한 작가들이거든요. 이게 악순환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가치, 그러니까 그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어떤 그 가치가 어떤 식으로 다시 만들어지고 만족스럽게 교환될 수 있는 것 같은 것을 정말 생각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야 모든 미술이 모든 재미있는 실험이 온라인에서 바디가 없이 이루어지지 않고 정말 흥미로운 신체를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 두 분 선생님께서 같은 어떤 지점에서 좀 이렇게 상반된 이야기를 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지금 그러니까 이제 세계화 이후, 세계화로 초점을 맞춘다 그러면 세계화 이후에 미술 생태계의 이 폐허들에 대한 반응들인데 이제 유장 선생님께서는 일종의 이제 화랑이라는 것, 커머셜 갤러리들의 본래적 역할을 회복함으로써 이것이 한국 미술계의 새로운 가능성을 가져가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 이제 이주 선생은 이제 다른 생태계를 발명해야 된다. 과거로 이렇게 해봐야 자기 본인이 경험해봤더니 별 의미가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저는 개인적으로 두 분 선생님들 말씀이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의미 있는 갤러리들이 만들어져요. 물론 이제 지금 한국 미술신도 이제 제도나 이렇게 다 성장했거든요, 작가들. 근데 이제 정말 본래적인 의미의 그 더불어가는 갤러리가 없는 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반면 이주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어떤 점에서는 불가능할 것 같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미 이제 세계화되면서 갤러리라는 것이 그런 류의 그런 류의 미술 상업 화랑이라는 시대가 아니게 돼버린. 이미 이제 이 갤러리가 이제 기업화되면서 그리고 이제 모든 작품 가격이 주식화되면서 이미 이제 그런 류의 커뮤니티라는 상황이 어떤 차원에서는 붕괴된 것도 있어서 이제 하여튼 어려운 시절이긴 합니다. 여러분들 질문 하나 더 있으면 질문 하나. 예. 한국 근현대사를 기록하시는데 이 연구팀이 이제 2000년대 이후 다루는 담론들 나열을 보면 동아시아 담론도 다룰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다루실지 좀 듣고 싶고, 지금 방금 지금 질문하신 분도 하실 때 어제 같이 있었거든요. 그때 윤진서 평론가님께서 이 문제 의식에 대해서 이 대륙 간의 활발한 논의가 서구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이제 한국 근현대사를 기록하는데 대륙 간의 활발한 논의가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저희가 여기 이제 발표하는 동안에 또 그 시간에 또 서울시립미술관에서 대륙 철학적 지재기 또 발표하는 시간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또 2014년 이후부터 지금 문체부에서 지원하는 그 동아시아 문화 도시 지금 전시도 지금 하고 있는데, 인천이라는 곳은 사실 우리 근현대사에서 보면은 서울을 제외하고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곳이기도 한데,
그런 여러 가지 지금 이 발표와 함께 지금 같이 일어나고 있는 동아시아 담론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제 담론을 나누시길 원하시는지 이제 좀 그 작가님들께서 좀 제안하실 게 있으신지. 네, 이거는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저희 연구의 범주 안에 이른바 이제 2000년 이후에 한중일 3개국과 연결되거나 혹은 중국과 연결되는 네트워크 전시들이 상당수 많이 전시가 제작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경우는 일본에 포커싱이 가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중국. 근데 중국은 이제 주로 시장이나 어쨌거나 중국의 전 세계가 주목하던 시기에 이제 그런 전시들을 한국에서도 많이 유치를 한다거나 혹은 그 서울의 미술관이 아닌 뭐 파주나 뭐 이런 곳에서 뭔가 일본 관련된 전시들이 뭐 동시다발적으로 뭐 열린다거나 하는 일들이 한 3, 4년간 지속적으로 그 제작이 되었고, 그 즈음이 이제 그 아시아 문화 전당이 어쨌거나 설립은 돼서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미술계에서 한중일 3개국을 동북아시아를 엮겠다는 의지가 먼저 만들어졌다기보다는 국가적 차원에서 동북아시아, 아시아 정체성 혹은 아시아 담론 이런 것들이 중국, 싱가폴 혹은 동남아시아 주변 국가들이 서로 연계가 돼서 아시아성에 대한 담론 혹은 아시아성이 무엇인가라는 정체성 연구들은 한 10몇 년 전부터, 그러니까 2000년이 지나고 나서부터 꾸준히 제기되던 문제였어요.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99년도 경부터 이 개항기 이후 한국의 근대성 혹은 한국성이 무언가라는 질문들이 그 뭐 인류학이나 민속학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다가 그것이 전시의 영역으로 혹은 미술, 시각, 문화, 예술로 넘어오게 된 거죠. 토스를 받은 거고, 그렇게 이제 아시아 문화 전당이 만들어져서 현재 한 3년 정도 지났죠. 그래서 지금 이 그 동북아시아 혹은 동아시아성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새로운 담론을 만든다기보다는 당시의 상황들을 통해서 동아시아성이 어떻게 촉발되었고, 그게 미술계에서, 미술 현장에서는 어떤 형식으로 그 펼쳐졌는지를 일단은 아카이브를 해보겠다라는 취지고요. 그리고 많은 이런 동아시아나 아시아성에 대한 담론들은 사실은 어떤 당시의 어떤 유행이나 경향들을 쫓아가거나 방금 좀 전에 소개한 것처럼 정부, 그러니까 국가 주도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형성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지금 이제 이주호 선생님도 새로운 예술을 혹은 새로운 미술계를 발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에 저도 많이 공감한 것이, 제도가 먼저 앞서서 모든 것들을 선취하거나 될 만한 것들을 먼저 사업으로 제한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 자율성이라는 것이, 혹은 생태계라는 것도, 미술 시장의 생태계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제도가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그 자발적이고 뭔가 그 성장 가능한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라는 고민이 앞서는 게 사실이고요. 아마도 예경에서 이 연구 프로젝트를 만든 이유도 단순히 한국 근현대 미술사를 정리하기 위한 요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미술학, 그러니까 사학자들만 놓고 해도 되는 일인데 굳이 현장의 사람들, 비평가들, 큐레이터들을 포함시켜서 이런 프로젝트를, 연구 프로젝트를 한다는 것은 얼마나 성장 가능한 생태계가 다시 부활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도 그 안에 암묵적으로 포함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연구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저희는 그런 맥락에서 동아시아 네트워크를 지금 짧게 다뤄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떠오르는 게 있는데요. 뭐냐면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관제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만 모든 그 행사들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많은데 반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00년대 초에 그 판타지아 같은 전시를 통해서 전면에 나왔던 그 지금 50대 중반의 작가들이 상당수가 동경대의 국제 미술 학과라는 게 새로 생기면서 그게 아베 정부에서 만든 거예요. 거기에 교수들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국가적 어떤 그 문화 프로파간다의 전면에 그 작가들이 포진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하죠. 반면에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굉장히 많이 그 교류를 그 사이에 하게 된 새로 떠오른 나라들이 대만, 인도네시아, 레바논이에요. 레바논은 거기 그 스페어 앤 샘러라고 하는 갤러리 소속 그 작가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그 왈리드라나 아니면 뭐 아크람 자탈이나 뭐 엘쇼키 같은 작가들이 우리나라에서 계속 소개되면서 마치 중동 미술을 그 사람들이 다 그 몰고 오는 것처럼 또 가을에 또 시립미술관에서 또 중동 미술 열리죠. 아시아라고 하는 그 지도가 되게 그 말하자면 플렉서블해졌다는 거예요. 예전보다. 그리고 이제 또 몽골 쪽에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다녀와요. 그러면서 그쪽하고 또 관계가 생기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중일이라고 하는 프레임은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가 가장 중요한 그 말하자면 프로젝트로 끌고 왔던 그 프로젝트인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그 한중일이라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제 질문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게 말하자면 예전과 같은 형태로 우리가 계속 다뤄야 되는 것이 되는가. 근데 오히려 그렇지 않은 지역들, 예를 들어 방글라데시의 다카 같은 데가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다카 아트 센터.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좀 뭔가 이렇게 말하자면 얼터너티브한 어떤 지도를 그려봐도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그러니까 당분간. 그래서 저는 아시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한중일 하는 거에 대해서는 꼭 그렇게 프레이밍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네,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네, 하여튼 저희 아까 네. 보태고 싶은 게 이제 예전에 2000년대 초반, 그러니까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제가 이제 유럽을 막 돌아다니면서 만났던 이제 비평가나 큐레이터들의 조금 이제 주도하고 있는 담론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의 질문은요. 한중일 그 시스템일 때 한중일의 프레임을 가지고 있을 때 왜 한국만 굉장히 독특한 피나멜을 갖고 있냐? 왜 한국의 동시대성은 상당히 유러피안 같은가? 이런 질문을 여러 차례 받았어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유학 갔다 와서 이제 그 신사유람단처럼 이렇게 갖고 들어온 그런 케이스이기도 하겠지만 한국이 굉장히 그러니까 이제 뭐 아까 박희선 선생님도 얘기했지만 그 분을 비롯하여 여러 지적인 존재들이 사실은 그런 이야기를 계속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 양정 선생님도 그렇고 다 그때 계신 분들이지만 그러니까 그때는 담론이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었고 지금도 아마 그럴 텐데 우리나라가 여전히 굉장히 담론이 가장 강한 나라로 지목되고 있고요. 이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몽골로 확장되든 뭐 중동으로 확장되든 같은 내용일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작가군이나 이 그 비평군이나 아까 뭐 비평이 약하다고 생각 안 해요가 아마 그 파트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저는 그냥 그런 항상 궁금했어요. 왜 우리는 더 많이 생각할까? 이렇게 막 이미지가 막 빵빵 나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청교도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을까? 그런 것들을 그걸 촌스럽다고 생각하고 비하인드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이제 인식이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오히려 일본이나 중국에 가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신지 저는 그냥 물어보고 싶어요. 저 비평하시는 분들이니까. 그건 되게 강력하게 늘 얘기해요. 유럽 사람들이. 예, 다음 질문 들어보고 질문이 길어질 것 같아서 예, 마지막 질문 아까 질문 있으신 것 같아요. 그 미술 공부하거나 미술이랑 관련된 쪽에 사람은 아니지만 예술 작품을 유통하는 일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잘 모르겠었던 거는 예술가들이 뭘 원하는지 내 작품을 돈을 주고 사는 누군가가 있다는 게 예술가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가 기성 작가한테 또 다른 의미일 것 같고 학생들한테도 지금 좀 다른 의미일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어떤 한국적인 작품에 대한 수요가 있을 텐데 너는 좀 더 한국적이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말은 사실 보고 싶은 사람의 입장에서 한국적인 게 뭔지를 이미 정의를 내리고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오리엔탈리즘이라던가 어떤 한국의 역사적인 어떤 단면을 보고 이런 것들이 보고 싶으니 너는 그런 작품을 가져와라 뭐 이런 요구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런 테마를 오히려 더 보여주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정의하는 어떤 한국성 오리엔탈리즘을 좀 버리고 우리가 그거를 정의해서 이게 한국적이다 이런 거를 정의하는 작업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거는 대학이 할 일인지 아니면 뭐 정부가 이렇게 지금 만든 세미나처럼 주도해서 한국적인 걸 이루는 컨텐츠는 뭐였을까를 좀 정리하고 그걸 주도하는 역할이 누구가 되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선생님들의 어떤 생각이 있다면 들어보고 싶습니다. 말씀해. 저는 순수하게 시장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아까 이제 유통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시장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거의 한 100만 원에서 1억 사이, 그죠? 작품 가격이라는 게 그런 뭐 적은 돈이 아니죠, 많은 돈이죠. 그것과 그 돈을 지불하고 뭔가를 갖다가 그 획득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의 마음에는 어떤 것이 들어있을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어떤 물건을 획득할 때 그 가치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설정하는지는 사람마다 다 틀리잖아요, 그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주 비근한 예로, 실질적인 예로 유럽의 특히 독일 같은 지역의 컬렉터들 또는 유태계 컬렉터들을 보면은 역사적인 어떤 그 문제의식뿐만이 아니라 그 유럽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어떤 정신적인 역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누적돼 있어서 개인 안에 그 사람이 뭔가를 갖다 선택할 때 그런 것들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아주 단순한 형태의 예술품을 갖다가 말하자면 이렇게 그 가치 부여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덜한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있겠지만 반면에 우리가 예술 작품을 고를 때 그것을 갖다가 획득하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만한 무게의 어떤 그런 그 말하자면 복잡한 선택 기준 같은 것들이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은 한국인들이 예술 작품을 갖다 선택할 때는 그렇게 복잡하게 고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이게 굉장히 높은 그 예술에 대한 이해와 어떤 그 자기 개인 안에 내부에 존재하고 있는 복잡한 어떤 그런 가치 시스템과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 거기서 한국적인 것 이런 건 크게 중요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너무 단순한 거기 때문에 아마 그거보다 훨씬 복잡한 그 말하자면 만족할 만한 요소들이 그 작품 안에 있어야지만 이 사람은 그걸 획득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가가 그런 어떤 그 가치를 부여할 만한 요소들을 가진 작품들을 만들 수 있는 작가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판별하려면은 그 사람이랑 굉장히 잘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오랫동안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그런 그 갤러리스트나 그런 그 컬렉터들은 오랫동안 한 그 작가하고 같이 생활해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젊었을 때부터라도 최소한 같이 있게 그 사람을 봐오면서 같이 술도 마시고 밥도 먹고 같이 여행도 다니면서 얘기도 많이 나누고 이러면서 성장한 사람들이 그 예술가에 대해서 말하자면 자기 삶의 어떤 그 가치를 일정 부분 공유하면서 작품들을 다 컬렉션을 해요. 작가도 그 작품을 계속 그 생산을 하고 이렇지 않은 경우에 단지 그러니까 목적이라는 게 판매죠. 그걸 갖다가 목적에다 놓고서 그걸 효율적으로 팔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서 예술가가 만약에 거기에 매진하게 되면 금방 그죠? 되게 뻔하다거나 지루하다거나 지겹다거나 이제 더 이상 볼 게 없다거나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30년에서 40년, 길게는 뭐 60년, 70년 이렇게 이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만들어낸다는 것 자체도 보통 일이 아니고 굉장히 예외적인 사건인 거예요. 이 예술 작품과 관련된 그죠? 특히 이제 예술 작품의 애호와 그 수집에 관한 부분은. 그래서 저는 제가 아까 갤러리 얘기도 아까 이제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이제 김장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가령 예를 들어 그 에스터 셰퍼 같은 그 갤러리들은 그렇게 하거든요. 아직도 독일 갤러리들 중에 몇몇 갤러리들 제가 아는 갤러리들을 예를 들면 유럽에 아마 많은 갤러리들이 아직도 그러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먼저 예술가하고 어떻게 그 말하자면 공유할 부분을 만들 것인지를 갖다가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다면.
예, 이렇게 유럽이나 유럽에서는 여전히 그런 류의 갤러리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이렇게 갤러리를 중심으로 한 아트 커뮤니티들을 작동시키지만, 한편으로는 또 그런 게 좀 위축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최근에. 그리고 또, 예. 그리고 아까 질문하신 거에서 그냥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제가 저의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미술 작품이라는 것이 매매되는, 꼭 그 현대미술이 아니더라도 골동품이든 뭐든 공예품이든 전통적으로 이렇게 보면 무 자르듯이 딱 나눌 수는 없지만 그것을 만든 사람의 세계관을 사는 거라고 저는 인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그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작품을 만든 사람의 사유, 세계관을 매매하는 거죠. 그거의 가치를 평가하고.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미술 시장이 지표화되면서 작가들은 자영업자가 돼버리면서 이제 상품을 생산해내고, 그리고 컬렉터들은 이제 부동산,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갭 투자하듯이 이제 투자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게 되면서 이게 생태계가 어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갤러리들도 더 이상 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그런 커뮤니티를 형성하는데 시간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갭 투자를 얘기한 거, 예전에는 부동산이 그 로컬의 일종의 사랑방 같은 역할들을 했다고 그러면 지금 부동산은 그러지 않는 거죠. 투자의 가능성들만 보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심화되면서 이게 큰 문제들을 야기시키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그거를 저는 긍정하진 않지만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가는 흐름들 속에서 이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저희가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어쨌든 오늘 이렇게 시간 이렇게 끝까지 남아주셔서 너무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오늘 김호 선생님은 먼저 가셨지만 이제 오늘 초대에 응해주신 세 분의 선생님들께 뜨거운 박수 이렇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라운드 테이블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